새벽부터 북미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캐나다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내놓은 분석이 그야말로 한반도 전체를 흔들어 놓을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유럽의 강자가 당연히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던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 최근 흐름만 보면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가장 유력하다. 아니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 후보다. 캐나다 전국지 내셔널 포스트와 국방 전문지 네이비 투데이 그리고 수도권 핵심 매체 오타와 시티즌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해외 언론 특유의 건조한 어투 대신 명확한 판단으로 적힌 문장 하나가 세계 방산 분석가들의 시선을 꽉 잡아 끌었습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한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이 말이 왜 충격이었을까요? 잠수함 분야에서 한국은 늘 상승세의 신흥 강자로 불렸지만 디젤 잠수함의 양대 산맥인 독일 TKMS나 프랑스 나발그룹을 꺾고 북미 핵심 시장을 가져간다는 시나리오는 그동안 실제로 거론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반전의 중심엔 한화오션의 KSS-3, 즉 도산안창호급이 서 있습니다. 캐나다 언론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건 KSS-3가 이미 한국 해군에서 실전 배치되어 있고 성능 검증까지 끝난 운용 중 플랫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독일, 프랑스, 영국이 현재 겪고 있는 조선산업 병목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유럽 조선소는 잠수함 건조 적체로 평균 외서 7년 이상 지연, 반면 한국은 이미 3-4척 동시병행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증명해냈습니다. 캐나다는 2035년 첫 인도라는 정해진 시계를 갖고 있어 지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제때 납품 가능한 국가가 승자가 되는 구도였고 한국은 그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캐나다 현지 분석이 공개된 이후 북미 군사 전문가들이 내부적으로 가장 먼저 언급한 건 KSS-3의 성능도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계한 건 한국이 지난 15년 동안 잠수함 산업 전반을 바꿔버린 공정체계의 구조적 완성도였습니다. 서류상 경쟁자는 독일 TKMS와 프랑스 나발그룹이지만 실제로 건조라인과 운영체계를 대조해보면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매우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KSS-3 개발 과정에서 잠수함 설계, 엔진 AIP, 전지, 음향, 소나, 전투체계까지 대부분을 수직 통합 방식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수직 통합 구조가 만들어낸 생산 속도는 단순한 조선 기술력이 아니라 21세기형 방산 제조 시스템이라는 평가가 붙었습니다. 독일의 214급, 프랑스의 스콜펜급이 여전히 협력업체에 의존해 모듈 단위로 공정을 쪼개는 것과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서 캐나다 해군이 크게 반응한 핵심 포인트가 드러났습니다. KSS-3의 기본 전투 체계는 한국 해군 요구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전 소음 패턴 기반 알고리즘을 장기간 축적해왔는데 이 데이터는 단순한 센서 성능을 넘어서 북태평양, 오호츠크, 동해, 남해에서 수집된 실전 바다 소음 지도의 총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캐나다 전문가들은 이 점을 북극 환경에 바로 맞는 감지 능력을 설계할 수 있는 국가라는 분석으로 연결했습니다. 북극해는 소음 반사 패턴과 온도 약층 구조가 극단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투체계 알고리즘이 없으면 탐지 성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한국이 리튬이온 배터리 전투함정 운영 데이터를 이미 확보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리튬이온 기술은 이론적 성능보다 실전 안정성이 핵심이며 일본조차 연속 운영 데이터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KSS-3 후속 개량 사업을 통해 장기 테스트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캐나다 해군이 필요로 하는 연속 20에서 30일 자망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신뢰도 높은 전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해외 전문가들이 결정적으로 주목한 건 한국의 선체 내 유효적재 공간입니다. KSS-3의 폭과 길이는 독일 212CD보다 크고 프랑스 스콜펜보다 두드러지게 넉넉합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캐나다가 요구하는 얼음화 항법 장치, 고출력 수중 통신 장비, 북극용 음향 패키지, 대형 보조 발전 시스템을 넣을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플랫폼은 이 확장성을 충족하지 못해 캐나다 요구도가 발표된 직후부터 구조적 한계라는 평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해외 군사 전문가들을 더욱 놀라게 만든 것은 한국의 인력 안정성이었습니다.
독일, 영국, 조선업이 경험하는 인력 공백은 평균 25에서 30% 수준인데 한국 조선업은 자동화 비율과 대규모 인력풀 덕분에 인력 이탈률이 5% 내외에 불과합니다. 잠수함은 최종 조립 단계에서 고숙련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력 안정성이 납기 준수 능력으로 직결됩니다. 캐나다가 한국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조용히 언급한 한국의 비공개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KSS-3는 설계 단계부터 미래 플랫폼 확장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캐나다가 요구할 경우 별도 설계 변경 없이 대형 수직 발사관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는 캐나다가 나토 임무에서 장거리 타격 기능을 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독일, 프랑스 플랫폼은 선체 구조가 작아 동일한 확장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캐나다의 전략가들이 이 부분에 강하게 반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십 년 운용할 플랫폼이라면 미래 확장성이 없는 잠수함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캐나다 분석가들이 언급하지 않은 진짜 경쟁력은 한국의 건조 능력을 넘어 기술 통제력, 확장성, 데이터 기반 전투 체계, 그리고 이것을 차질 없이 생산할 인력 기반이라는 종합 구조에 있었고, 이 구조 전체가 독일이나 프랑스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해외 언론들이 극찬한 한국 잠수함의 성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외신들의 분석은 단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숫자와 성능 데이터를 대조하며 한국이 왜 이 구도에서 단숨에 1위 후보로 치고 올라왔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먼저 북극 작전 능력입니다. 캐나다 해군이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능력이죠. KSS-3가 제안한 리튬이온 기반 장기 항속, 얼음화 운용을 위한 센서 패키지, 내빙성 강화를 위한 대형 함체 구조가 현지 분석가들의 평가를 바꿔놓았습니다. 캐나다 언론들은 이를 두고 준핵잠급 플랫폼, 즉 원자력 잠수함에 준하는 작전 범위와 지속성을 보여준다고 표현했습니다. 캐나다가 SSN을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국제 레짐 예산 유지, 교육 체계 등 구조적 제약 때문입니다. 그렇게 캐나다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상위 해답은 대형 고성능 SSK였고, 바로 이 범주에서 한국 KSS-3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가격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캐나다 매체들은 한국 KSS-3가 프랑스, 독일 SSK 대비 40에서 50% 저렴한 가격대를 제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조선 자동화율, 공정 효율성, 원가 통제 능력 덕분이며 세계 어느 조선소도 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점까지 언급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연속함 건조 노하우는 단순 제조 능력을 넘어 운영, 정비, 후속 양산까지 일관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 박폭이 공개적으로 밝힌 평가가 상황을 더욱 뒤집었습니다. 2026년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한국은 최초함 2032년 인도, 이후연 한 척 속도로 2035년까지 최대 4척 인도 가능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2035년이 목표인 캐나다 프로젝트 특성상 이 수치는 단순히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사업 승패를 결정하는 절대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해외 언론이 한국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한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잠수함 건조 속도, 성능, 가격, 현지 산업 협력, 운영 안정성까지 모두 충족한 국가는 한국 한 나라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17일 캐나다 K9 영상입니다. 아나무인 트럼프의 만행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대선 직후부터 캐나다를 향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던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통해 캐나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철강을 비롯한 주요 산업의 관세를 2배로 올린 후 미국의 주로 편입된다면 이러한 관세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란 발언을 남겼는데요. 캐나다가 아무리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왔지만 엄연한 주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한 결례가 되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캐나다 총리를 제멋대로
캐나다 주지사라 칭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러한 막장 행각이 지속되자 이제는 캐나다 내 정치권에서도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막 나가는 트럼프의 행보가 한국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모양입니다. 최근 한국은 캐나다의 K9 자주포 수출 제한을 시도하였습니다. 군 현대화를 진행하는 캐나다가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우수한 전력을 보강하려면 한국산 무기만큼 적합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로 수출되어 맹활약하고 있는 K9이 북미 시장까지 장악한다면 그야말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은 한국 손안에 들어오는 격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방산 협력이 증대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캐나다의 여러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게 될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반대로 미국은 유럽에 이어 캐나다까지 미국산 무기의 의존도를 낮추려 함에 따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역으로 미국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유럽은 독일 등의 나라가 F-35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등장할 정도로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동맹이 뭉쳐야 중국과 러시아 등의 패권 확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트럼프가 미국의 동맹을 흔드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덕분에 탄력받은 K9의 캐나다 진출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캐나다의 안보와 군사력에 대해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한다는 세간의 인식이 큽니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캐나다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한다는 지적은 사실 절반 정도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캐나다가 대규모로 군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캐나다군은 풍부한 실전 경험을 토대로 꾸준히 발전해온 소수 정예의 부대입니다. 캐나다군 병력 개개인의 정예도와 평균 수준이 매우 높다 보니 오죽하면 SAS 등으로 유명한 영국을 제치고 파이브 아이즈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을 정도입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2020년대에 들어서는 신규 전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데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캐나다 공군은 최대 80대 이상의 F-35 전투기를 구매하였으며 해군은 배수량 7,800톤급 이상의 이지스함을 15척 이상 보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차기 잠수함 사업에 한국 방산 기업이 도전장을 내미는 등 캐나다군은 계속해서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지상전력, 그 중에서도 포병 분야는 상당히 빈약한 수준입니다. 현대 포병의 핵심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을 단 한 문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게 지금의 캐나다군 현황인데요. 캐나다가 지상으로 적성국과 마주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미국이란 우방이 인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불과 수십 문의 견인포만으로 포병 전력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캐나다 육군의 포병 전력이 형편없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캐나다도 한국의 K9 자주포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자신들이 보유한 일부 견인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따른 작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였던 사례가 있는데요. 다만 당시에는 한국과 캐나다가 공식적으로 협상을 주고받지는 않았으며 간접적인 관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캐나다를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다시금 K9 수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한국은 정부와 방산업계 관계자 10여 명이 캐나다를 방문하여 K9 자주포를 비롯한 다수의 무기체계 공급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군 현대화를 추진하되 미국 방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된 공급처를 찾고 싶은 캐나다와 북미 지역으로 K9의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성능 측면에서 캐나다가 사용하는 기존의 견인포를 완전히 압도하는 전력 증강이 가능합니다. 현재 캐나다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포병 전력은 약 30문이 조금 넘는 수준의 M777 견인포가 전부인데 M777은 견인포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으로 유명한 곡사포입니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 자료에 따르면 M777A2의 수출 가격은 한 문당 약 9억 원 수준으로 한국군이 사용하는 KH-179 견인포보다 8배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값비싼 견인포를 제작한 것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의 특성상 신속한 전개가 가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티타늄 합금을 사용하여 견인포의 무게를 감량하고 헬기로 공중 수송이 가능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M777은 상식을 초월하는 가격이 형성된 것입니다. 게다가 M777은 철저하게 미국의 작전 환경과 신속 전개에만 초점이 맞춰진 무기 체계로 일반적인 현대 전장에 적합한 무기는 아닌데요. 견인포의 태생적인 한계인 방열 속도와 낮은 방어력은 절대로 자주포를 따라갈 수 없으며 원조인 미국조차도 M777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점차 빨라지는 현대전의 공방 속도를 견인포가 쫓아갈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순차적으로 M777을 비롯한 모든 견인포를 퇴역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육군 전력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던 캐나다도 소수의 M777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자국 안보에 좋을 리 만무합니다. 반면 K9 자주포는 최신형 K333 포탄을 사용하면 최대 60km에 육박하는 사거리를 구현할 수 있어 M777보다 화력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또한 초탄 사격부터 진지 변환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견인포의 한계를 완벽하게 메울 수 있는 자주포인데요. 더욱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을 통해 검증된 K9의 동계작전 역량도 캐나다에 적합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의외로 일부에선 동계작전 역량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대 군사장비들은 철저한 동계작전 역량을 구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북유럽에서 진행된 각종 무기 테스트에서 한국군의 전차와 자주포는 폭한 속에서도 시동이 걸렸지만 유럽제 무기들은 시동조차 제대로 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무기 체계가 실전에서 동계작전을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제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진 무기라고 하더라도 혹한의 기온에서 구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고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K9은 우수한 사거리와 화력, 신속한 진지 변환 능력에 더해 캐나다군의 기후 조건까지 견딜 수 있는 전천후 자주포이며 캐나다군이 M777 견인포와 동일한 수량으로 K9을 도입, 대체한다면 캐나다 포병의 화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캐나다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K9처럼 한국산 무기가 우수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갑질에 맞서 무기 의존도를 줄이고 싶은 캐나다에게 있어 한국은 자신들과 비슷한 역사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해낸 나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2020년대의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방산강국이자 전 세계에서 5위의 군사력을 지닌 강국이지만 우리도 과거에는 미국의 갑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게 특정 무기의 판매를 허가하지 않거나 과도한 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기도 했으며 약속된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만행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한국은 북한의 함정을 제압할 대한미사일이 절실했는데 한국군의 전력 강화를 견제하려는 일본의 로비를 받은 미국이 하푼 미사일의 판매를 거부한 사례도 있으며 단종을 이유로 부품값을 6배나 인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무기는 미국이 정비를 협조하지 않아 수년간 정비가 지연되며 작전 공백을 초래하기도 했고 절충 교역을 통해 한국에게 넘겨주기로 한 기술을 제때 이전하지 않는 문제까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한국이 비록 군사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이러한 미국 방산의 갑질은 우리 군과 연구진에게 많은 서러움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고난과 서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협상 주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유럽 방산과의 협력을 진행하며 무기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였고 그렇게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체 개발을 통해 계속해서 국산화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자주포와 전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되었으며 KF-21을 통해 4.5세대 전투기까지 개발할 수 있는 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일부 기술을 더욱 축적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지만 짧은 기간에 이 정도로 방위 산업 역량을 끌어올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데요. 최근 들어 트럼프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캐나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의존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한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한국과의 협력 증대를 통해 군을 개선하고 다양한 무기체계 도입 루트를 확보하려 할 것인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을 불필요하게 압박하는 트럼프의 근시안적 정책은 정작 한국에 더 큰 이익을 불러올 것입니다.